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하고 2주 뒤에는 8인까지 허용됩니다. 식당과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됩니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바로 사적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됩니다. 여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정 연기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잠시 뒤 8시부터 열립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안일한 대응에 반발하며 쿠팡 탈퇴 등 불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원자력 연구원에 이어 핵 추진 잠수함을 연구하는 대우조선 해양도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회식이나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음 달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술집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먼저 김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개업한 김응렬 씨는 계속되는 밤 10시 영업 제한으로 문을 열자마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반절 정도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가게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와중에 바로 매출이 바닥으로 쳤다가 이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술집 등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합니다. 4단계로 축소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는데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 술집 등 유흥시설까지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전국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하는 4단계에서도 집합금지는 클럽과 감성주점 등에만 한정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도 4명에서 8명까지 늘어나는데 다만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회복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는 지역별, 분야별로 자유를 확대했지만 책임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계속해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도 확대됩니다. 2학기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사실상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계속해서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하고 있는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손 소독제를 바르고 체온을 측정한 뒤에 교실로 들어갑니다. 2학기부터는 전교생의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당국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2단계까지는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을 넘어 학생과 선생님,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배우는 공간이며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입니다. 교육부는 학습 격차 발생과 사회성 결여 등의 문제로 등교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데다 여름방학까지 각급 학교 교원과 고3 수험생의 예방접종도 마무리돼 등교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9,000여 개에 이르는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여전한 부담입니다. 약 1,000명의 학생이 등교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당연히 확산이 우려되죠. 교육당국은 2학기에 6만 명의 방역 인력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과밀학교의 경우 수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동식 교실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됩니다. TV조선 이상마입니다. 보신 대로 이제 2주 뒤면 사실상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제가 콕 집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동창회, 돌잔치, 칠순잔치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동창회, 동호회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9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1단계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사적 모임이 아닌 행사로 분류돼 2단계에서 9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요, 전시회, 지역 축제, 집회는 어떻습니까? 지역 축제나 기념식, 강연 같은 각종 행사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 제한을 받는데 2단계에서는 99명까지입니다.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단계에서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면 500명 이상의 지역 축제나 기념식 등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4,000명까지 허용했었는데 5,000명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에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이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정부는 꿈쩍도 안 하다가 다음 달부터 이렇게 규제를 푼 이유 뭐겠습니까? 네, 먼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했던 김부겸 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대응 능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또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등에서 개편안을 미리 시범 적용해 본 결과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적으로 통제된 반면 지역 경제가 회복된 점도 개편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수도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44명인데 이 중 서울 등 수도권이 328명입니다. 확진자의 74%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수도권의 경우 2주 유예 기간을 뒀다고는 하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유행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20에서 50대 활동 인구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인데요. 현재까지 이런 활동 인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육박했다고는 하지만 80%가 넘은 영국에 비하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요즘 델타 변이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델타 변이 감염 사례는 지난 12일 현재 155명인데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된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델타 변이는 전파 속도가 60% 더 빠른 데다 최근에는 한번 감염됐다 완치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염될 수도 있다는 연구도 나와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거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영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한 고비를 넘은 송영길 대표로선 또 하나의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 오늘 밤 비공개 최고위까지 소집했습니다. 여의도 민주당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최재형 기자, 비공개 최고위는 몇 시쯤 열립니까? 네, 오늘 저녁 8시 반쯤 이곳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참석하는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당원 개정 절차 가운데 하나인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경선 연기 의제를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 안건 상정을 결정하면 경선 일정 변경을 위한 당원 개정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고위원회에 앞서 각 후보 진영 간 신경전도 고조됐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조승래 의원은 당무위를 열지 않는 건 당헌 위배라며 당무 결과에 따라 전당원 투표도 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현 지도부가 질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 측 정성호 의원은 당원 투표로 재보궐선거 참패를 재현한다는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 대표는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모레 열기로 했습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에서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최고위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연기 명분이 부족하다며 현 경선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종부세 완화 공방처럼 친문 주류에 밀려선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여권에서 6번째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사 앞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달 말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캠프 재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여권에서 먼저 언급했던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야권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시사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다음 달 중순 이전 사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출마 선언 시기를 27일로 예고한 가운데 주말 동안 광화문 캠프 사무실을 비롯한 전열 재정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어디서 출마의 변을 밝힐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메시지 혼선 논란을 빚었던 이동훈 대변인은 1신상 이후로 더 이상 대변인직 수행이 어렵다며 사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평론가로 알려진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 소장이 오랜 기간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을 지냈던 점을 거론하며 아군의 수류탄을 던졌다며 다른 후보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잠룡인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선에 나서기 위해선 이미 많이 늦었다며 최 원장이 7월 중순까진 사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에서 청년 지지 모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섰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 정찰 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했다는 사실 지난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번엔 핵 추진 잠수함을 연구하는 대우조선 해양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기관의 해킹이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우리 방산업체들을 장기간 해킹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보안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킹 피해를 당한 업체 중엔 부산 안창호함과 안무함 등 국산 잠수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원자력 잠수함 관련 자료 유출은 없었다면서도 다른 분야 해킹 시도와 자료 유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군과 함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연구해왔습니다. 지난달 14일엔 북한 정찰총국 산하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내 인터넷망에 침입했습니다. 신원 불명의 외부인이 제 시스템에 접속했던 이력을 확인을 했고요. 원자력연구원 해킹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설계하는 대우조선해양 해킹 시도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설계할 때 사용하는 코드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명,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SLBM을 전력화하려는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려면 소형 원자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시커먼 뼈대를 드러낸 쿠팡 덕평물류센터.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 내부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합니다. 화재 나흘째인 오늘 내부 진화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을 중심으로 건물 내부 진화 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종이와 비닐 등 적재물 1,620만 개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에 대비해 추가 안전진단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언제 완전히 되겠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내일도 아마 안전진단 한 번 더 해서 또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까지 계속.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빈소에는 이틀째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5년 전부터 취미로 자전거 타기를 함께했던 김 소방령의 친구들은 빈소를 찾아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난 구조할 때 망설여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 안 드냐 그랬더니 무조건 뛰어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친구예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의 생활을 평생 지원하고 김동식 소방령 장학기금도 조성해 모든 순직 소방관 자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지하 2층에 설치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멀티탭에는 선풍기가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2층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이 선풍기로 버틴 건데요.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쿠팡의 다른 물류센터 사정은 어떤지 고이동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쿠팡 물류창고. 연면적 13만 2,231제곱미터 규모의 세련된 디자인의 7층 건물인데 일부 구역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는 건 예산 일인데 대형 선풍기만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고 선풍기만 틀고 지금 선풍기만 틀고 있습니다. 종이박스 등 불이 쉽게 옮겨 붙을 물건이 사방에 깔려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소방 전문가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일수록 응급시 대처 방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피난 통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초동 대처 요령이라든가 가연물에 대한 처리 방안 이런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은 소화기 이용법이나 비상구 위치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을 틈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기 바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설명을 좀 자세히 하거나 근데 어디가 비상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쿠팡 측은 모든 물류센터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빠른 배송으로 우리에게 편리한 일상을 준 쿠팡이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소비자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 미흡한 안전관리, 창업자의 책임 회피 등을 비판하며 쿠팡을 탈퇴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를 인증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악덕 기업 불매. 조금 불편해도 다른 채널을 이용하겠다.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온 쿠팡 탈퇴 인증 글입니다. 트위터에서는 한때 쿠팡 탈퇴가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올라서기도 했고 관련 내용이 17만 건 넘게 공유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배송과 물류 노동자 9명이 숨지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대형 화재까지 나자 소비자들이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기업들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범석 창업자의 사퇴 발표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쿠팡은 17일 오전 김범석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쿠팡 측은 김 이장의 사임은 이미 엿새 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불이 난 바로 그날 발표해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에서 큰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김범석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중요한 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김범석 창업자는 어젯밤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지만 싸늘해진 소비자들의 탈쿠팡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오피스텔에 감금된 뒤 숨진 채 발견된 20대 청년은 경찰이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미 지난해 상해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했고 가족들의 가출 신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나 대질 신문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다시 도마에 오른 경찰 부실 수사에 맞췄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청년 A씨. A씨는 지난해부터 함께 살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친구들을 고소하고 보름 뒤엔 피해 진술 조서도 작성했죠. 하지만 폭행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서울 영등포서로 이송됐고 피고소인 소환은 해를 넘겨 지난 1월 23일에나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한 건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4월 17일이었죠. 그 사이 A씨는 대구에서 서울로 끌려오게 됐고 지금 내가 친구 집 뒤편 쪽에 숨어 있는데 나오면은 내가 바로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좁은 오피스텔에서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이 제때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A씨의 추가 학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죠. 위험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다 보니 경미한 상해 사건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경찰의 이해 못할 행동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A씨는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피의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죠. 당시 A씨 가족은 나흘 전 가출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허술한 시스템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가출 때문에, 즉 성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못했다. 그러면 이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이제 틀리게 된 것이고 그토록 바라던 수사 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 그만큼의 책임의 무게도 함께 지려면 안이한 수사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겠다고 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일정 가격이 아니라 비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결국 해마다 6월이 돼서야 과세 대상을 알 수 있는 데다 상대평가로 2%한테만 종부세를 부과해 편가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공시지가 9억 원대를 넘어선 마포구 아현동의 아파트. 현행대로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최근 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5억 좀 넘는 단계에서는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호가는 계속 높여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공시지가 상위 2%는 11억 원대로 시가론 16억 원 정도입니다. 과세 기준선이 일정 가격이 아닌 비율로 바뀌면 2% 기준 금액이 발표되는 6월이 돼야 종부세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발표는 4월, 통상 종부세 부과가 확정되는 6월 이전에 아파트 매도 여부를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라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실제 집값은 내려가도 주변보다 덜 떨어졌다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8%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위 주택들이 이제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 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법 개정이 될 경우 당장 올해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죠. 최근 제2의 창업붐을 맞은 스타트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업계 하소연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김모 씨. 다음 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AI 분야는 경쟁의 국경이 없거든요. 실리콘밸리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죠. 국경들 10,000명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52시간을 적용하는 거는 경쟁력 측면에서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첨단 산업으로 떠오른 게임, 앱 개발, AI 등 IT 분야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IT 기반의 이 회사처럼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 신생 스타트업들도 비상입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인력이 되게 여러 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조직인데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생기면 생산성을 만드는 데가 한계가. 국내 스타트업 가운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인력이 근무하는 곳은 62.4%로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선택 근로라든지 탄력 근로 제도로 이제 활용하려면은 그 요건과 절차를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좀 한계도 있고.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20년 만에 찾아온 제2의 창업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호텔과 영화관 그리고 식당 등이 백신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할인을 해주는 건데요. 기간제 채용에 가산점을 주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이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류주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 백신 접종자인데 할인이 되나요? 네. 증명서 지금 확인되셔서 정상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햄버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백신 맞을 때는 사실 워낙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무서웠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할인도 받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백신 접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른바 백신 마케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도 백신 접종자와 동반 1인까지 일반 관람료의 절반 수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호텔 업계도 백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한 투숙객에게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접종 당일 투숙한 고객에게는 택시비를 주고 열 내리는 쿨키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최근 백신을 접종하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과 관련한 고객분이 또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백신 인센티브를 들고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는 통계조사원을 뽑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접종자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자녀 백신 예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동해에는 10년 전부터 명태가 사라졌죠. 이 시기에 용의 비늘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토종 용 다시마도 멸종 위기를 맞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계절에 따른 수심 변화를 분석해 용 다시마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크레인으로 바닷속 밧줄을 당깁니다. 2m 가까이 자란 다시마가 줄줄이 매달려 올라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해안 토종 용다시마입니다. 울퉁불퉁한 모습이 용의 비닐을 닮아 이름 지어졌습니다. 용다시마는 1년에 1,000톤 가까이 나왔지만 남해과 해양 환경 변화로 지난 2012년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다시마가 사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걸 몰랐죠. 없어지고 나니 이제야 무릎을 치고 안타까워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2016년부터 용다시마 복원에 나서 인공종자 대량 생산과 수온별 인공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6월 달에 이거를 15m 정도로 낮춰주고 그럼 8월 달에 이거를 한 30m로 낮춰주자 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낮춰줬더니 용다시마는 일반 다시마보다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500g당 10만 원대에 거래될 정도로 고부가 가치 품종입니다. 일본에서는 200개 이상의 그 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500억 이상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화 방안을 마련한다면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경제성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은 내년까지 양식 기술을 보급해 용다시마 산업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일본 국민도 3명 가운데 2명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항공편으로 우간다 선수단이 입국합니다. 탈 때는 권투, 수영, 역도 9명이었는데 1명이 없습니다. 출발 전에 접종을 끝냈고 72시간 전 음성 확인서도 냈습니다.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확진자를 찾아낸 건 다행이지만 올림픽의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조직위는 비상입니다. 일본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로 여전히 많고 올림픽 반대 시위도 연일 벌어집니다. 政府側の行政側の考え方で言えばオリンピックは特別っていうことになっちゃってるんだと思うんですよ。で、全てが 여론도 싸늘합니다. 안전한 올림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64%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가능하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관중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3분의 2가 넘는 73%가 대회 취소나 무관중 경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日本国民の安全安心、命と健康を守るのはこれは内閣総理大臣として私の仕事ですから、そこは私が責任を持って 경기장까지 선수를 이동시키는 모의 훈련을 했고 성화 봉송도 한창입니다. 조직위는 경기당 10,000명, 개회식은 2만 명까지 관중을 입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더벅머리 공개 왜로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더벅머리 시절에 이준석 대표인데 네. 본인이 직접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당 일각에서 이 제기한 허위 이력서 논란을 반박하기 위해서 공개한 겁니다. 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대표가 대학 졸업생이자 또 군 대체복무 중 하나죠. 이 산업기능요원 신분이었던 2010년에 어떻게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됐느냐 하는 겁니다. 네. 이 해당 사업에 선발이 되면 장학금 지원과 함께 연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나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지원 자격이 어떻길래 그러는 건가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이 대표가 지원했던 1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 선발 공고입니다. 이 지원 자격 중 하나로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는 당시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 신분을 속이고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더벅머리 사진을 붙인 자신의 이력서까지 공개한 겁니다. 이력서에는 하버드대 졸업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석 달 뒤인 9월 복무 완료 예정이라는 사항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표가 신분을 속이지는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시 관련 사업 보고서에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허위 이력서 의혹 제기에서
특혜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어쨌든 당시에 그 이준석 대표가 병역 특례자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표는 당시 사업 보고서는 일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내용을 반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원한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2012년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특혜가 있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외출을 했고 대체 근무를 한 것도 확인이 됐다라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10년 전 일을 끄집어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 가치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당세 확장의 주요 기반이 2030 남성들인데 네.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 하나가 이들이 생각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병역 문제죠.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더 날카로워야 한다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검증 공세를 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이 민주당도 공식 유튜브에 이 대표의 병역 비리 의혹이라며 올렸던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 더벅머리 공개 외의 느낌표는 선택적 호흡 곤란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김남국 의원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사문서 위조 또 업무 방해 유죄가 나온 정경심 교수의 판결 뒤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엔 야당 대표의 허위 이력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기와 업무 방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의혹 제기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와 이 내로남불과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네. 추미애 우아한 꿈 현실로로 하겠습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 얘기인데요. 네. 서 기자, 23일쯤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아한 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지난 3월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그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시대가 날 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우아한 꿈이라는 게 대선 출마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보 농객인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최근 복간한 이 사회비평서 인물과 사상에서 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강 교수는 복간 첫 호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우아한 꿈을 이루기 위해 윤 전 총장을 비난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추 전 장관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대권에 도전하려면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가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로 윤 전 총장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만큼 윤석열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는 호족수는 자신뿐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이 강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이 윤 전 총장보다 이 추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8대2 정도로 더 크다라고 봤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법무부 장관이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식물 법무부 장관을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추윤 갈등 국면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던 건 결국 추 전 장관이었다는 얘기죠.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주자의 반열에 우뚝 서버리게 된 건데 예. 애초부터 그걸 예정하고 예상하고 그랬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정권이 혹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거의 한 90% 만들어졌죠. 네, 책에선 8알이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추미애 우아한 꿈 현실로의 느낌표는 심장이 뛴다로 하겠습니다. 예. 이 추 전 장관 출마로 중도층 이탈 또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 환영 아닌 환영이 바로 야권에서도 나옵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여야가 동시에 대선 출마를 환영하는 최초의 유일무이한 인물이라면서 나 역시 기대가 커서 심장이 뛴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 80년대 청춘들은 지금은 사라진 통일호를 타고 춘천이나 대성리 등으로 MT를 떠나는 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담은 전시가 열렸는데요. 임서인 기자의 보도 보시면서 경춘선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성동에서 가평, 강촌을 거쳐 춘천까지 1939년 7월 개통된 경춘선의 노선도입니다. 당시 출발역이었던 성동역은 지금은 터만 남았고 2010년 12월 경춘선 무궁화호는 마지막 운행을 마쳤습니다. 경춘선은 수도권 전철로 편입되고 폐역 구간에는 숲길이 조성돼 옛 경춘선은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저렴한 표값과 도시락만 준비하면 떠날 수 있었던 알뜰 기차 여행으로 사랑받은 경춘선. 당시 영화 티켓 3장 값이던 300원이면 당일치기도 충분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이상향, 춘천에 MT 가는 게 고등학생이 느끼기에는 거의 그 꿈과 같은 그런 거예요. 1983년 학원 자율화 이후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며 경춘선 열차를 타고 떠나는 대학생 MT는 당대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한 대학 동아리의 1987년 MT 사진으로 재현한 강촌 민박집과 타닥타닥 타들어가던 모닥불은 어색하지만 설렜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시절 그렇게 떠났던 여행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행에 담긴, 기차 여행에 담긴 낭만과 추억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느리지만 운치 있었던 옛 경춘선을 돌아보는 전시가 7080 세대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불러일으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내일은 여름의 4번째 절기 하지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기인데요.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동부 지역인데요. 소나기 형태로 잠깐씩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이하에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덥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동해상에서는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소나기 소식이 많겠고요. 계속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대기업 법무팀의 만찬, 부적절한 시기도 문제고 장소가 대법원장 공관이라는 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논란 일주일 만에 질문 뒤에야 겨우 나온 입장을 들어보니 잘못을 알긴 아나 봅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3번째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다음입니다. 법치 근간, 엄격한 도덕 수준은커녕 공사 구분도 힘들어 보이는 사법부의 수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또 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사과도 해명도 없이 자리를 버티는 사이 국민들은 훨씬 더 무거운 부끄러움을 견디게 생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